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올해는 인조반정 400주년이 되는 한데요. 우리는 광해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흔적의 역사, 지난주에는 광해군 일가의 비극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은 광해군이 정말 연산군과 같은 취급을 받을 만한 폭군이었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없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해군이 표의된 인조반정의 명분이 폐모살제였다고요. 예,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폐모살제가 뭔지 잘 모를 건데요. 네. 인조반정이 일어난 게 1623년 음력 3월 13일인데요. 네. 한국 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음력에서 양력, 양력에서 음력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변환하는 기가 있는데 네. 해보니까 양력으로 따지니까 4월 12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꼭 400주년 되는 날이 되는데요. 내일이 12일이 되니까요. 예. 인조반정의 명분은 뭐 말씀하셨듯이 폐모살제를 비롯해서 크게 세 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폐모살제는 서모인 인목대비를 폐하고 10년간이나 유폐시키고 또 9살짜리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죄,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요. 또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임진왜란으로 불탄 궁궐을 중수하면서 백성들을 좀 피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명날에 대한 은혜를 배반하고 오랑캐인 후궁과 화친한 죄, 그런 식으로 세 개를 꼽았죠. 근데 서모 어머니를 피하고 이복 동생을 죽인 죄,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좀 크다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 반정이라는 말이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네. 이 사기 같은 역사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반란세 반제정 해갖고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서 바른 세상으로 돌이키는 그런 혁명을 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폐모살제는 그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되게 큰 죄죠. 그렇죠.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 반정 세력들은 광해군의 폐모살제를 금수의 그 행위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광해군으로서는 사실 할 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 근데 대규모 토목공사, 예. 이걸 해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이 죄목은 어떻게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으로 불탄 그런 궁궐들을 중건하면서 왕권 강화를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창덕궁을 중건하고 그다음에 경덕궁, 경희궁이고 임경궁, 이런 대규모 궁궐을 새로 지었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비용, 노역의 부담은 또 어떻게 뭐 자연스럽게 또 백성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요. 세금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은과 목재나 석재 이런 것들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벼슬을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광해군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뭐 사실 근데 네. 이 업적도 사실 만만치가 않다라는 건데, 업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나 어떻게 보면 미중의 위기 속에서 세자로 책봉됐잖아요. 그렇죠. 의주로 도망간 임금인 선조,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세자인 광해군에게 너는 본토에 남아서 종묘사직을 받들라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이 광해군의 조정을 분조라고 하는데, 조정을 나눴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분조라고 하는데, 광해군은 분조의 책임자로서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그다음에 왜군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그 의병이라든가 뭐 군사를 모집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 임진왜란 후에 광해군의 가장 큰 내정의 업적은 이 1608년 그 경기도에서 실시한 대동법일 것 같아요. 대동법은 뭐 아시겠지만 백성이 왕실이나 관청에게 바치는 공물을 현물 대신에 쌀이나 뭐 포, 뭐 면포 이런 걸로 낼 수 있게 만든 제도거든요.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왕실의 뭐랄까요? 그 본체는 나다. 예, 선조는 그렇게 생각했고, 광해군은 너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나눌 수는 있어요. 이렇게 혹시 자기가 또 어떻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부모로서 요즘 부모 자식하고 관계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대동법 실시는 아마 우리 또 학교 역사교과에서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공물제도라는 게 사실 그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부담이 좀 불공평하고 수성과 저장에 불편이 많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주배, 뭐 여주쌀,
영광, 굴비 이런 것들을 그 바쳐야 되는데 흉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생산의 차질을 빚어도 바쳐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없으면 반드시 이거를 구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 청부업자들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걸 비싼 값으로 사야 돼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배불리 먹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물품을 구입해서 관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폐단이 엄청나게 됐죠. 그래서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뭐 부담이 가중됐고 국가 수입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이 대정법의 실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떼돈을 벌고 있던 청부업자들. 이 사실은 사대부와 왕실의 인척과 관련된 그런 몰입애들과 섞여 있었거든요. 광해군은 기득권 세력의 어떻게 보면 아우성을 일축하고 대정법을 밀어붙인 거죠. 아, 그 대정법을 실시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못하다가 사실 밀어붙였다고 하는 거는 기득권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 단절해서 새로운 임금이 그렇습니다.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쉽지 건데. 않은 행태잖아요. 이런 근데 것들이. 광해군은 사실은 너무 평가를 박하게 받은 임금이다. 뭐 임금은 아니죠, 사실은. 임금이죠, 뭐 임금을 했죠. 평가를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죠. 네. 근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는 쪽도 의견이 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대동법 말고도 이 사실은 아까 뭐 창덕궁이나 경덕궁 수리 이런 거로 이렇게 봐도 좀 지나친 감은 있죠. 그러나 전란 중에 불탄 창덕궁 수리, 궁궐 수리 해야 되잖아요. 네, 살라면 그렇죠. 종묘 중건하고 그다음에 역사책을 넣을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수습책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광해군 업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왕인 선주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유배를 떠나야 했던 그런 의성인 허준을 또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허준은 광해군의 보살핌 속에서 이 동의보감을 완성을 했는데 이 동의보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국토에서 나오는 637개의 향약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두창과 성홍열 그리고 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을 구제한 의학서적이다. 되게 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허준에게 조선의 풍토에 맞는 의학서지를 편찬하도록 한 게 바로 광해군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은 자신의 등극을 도왔던 이이첨이라든가 정인원 같은 그런 북인들만 편애하지도 않고요. 이원익이라든가 이덕형이라든가 이양복 같은 그런 명망가들을 또 뭐 경륜을 또 활용했던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또 후대 뭐 사고 뭐 어떤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좀 박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시대에 떨어진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폭군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거든요. 특히나 그 인조반정부도 구데타군이 내건 세 번째 명분이 좀 어이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중국 즉 명나라에 대한 배은망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섬겨온 지 200년이 지났고 임진왜란 때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은혜는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왕 즉 선조는 지성으로 중국을 섬겼는데 광해는 천재의 명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배반하는 마음으로 오랑캐 하친을 하고 그래서 중국이 오랑캐를 정벌했을 때 장수에게 사태를 관망해서 향배를 결정하라라는 은밀한 지시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오랑캐에게 투항하고 추악한 명성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다. 여의 나라가 되는 어떤 그런 조선이 금수의 나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디스를 했죠. 이게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명나라의 속국이다. 뭐 이런 걸 자인했다고도 볼 수 있고 사대했다라는 볼 수가 있는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소중하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도 생각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이제 광해군이 즉위할 무렵에 사실은 이 조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고비를 맞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난의 상처를 또 치유를 해야 되고 밖으로는 또 이게 또 명청 교체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종묘사직을 보호해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광해군은 등거리 외교를 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광해군의 등거리 외교를 그 어려운 고비의 필살기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명나라의 멸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618년에 후금의 누르하치가 요동반도에 무슨성을 함락시킴으로 해갖고 굉장히 그 뭐 아주 우일승천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때 이제 명나라가 조선군의 파병을 요청을 하는데 말이 요청이지 뭐 거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와가지고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네들도 와서 도와라.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조정 신료들도 일제히
명나라의 제조지은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임진왜란에서 된다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아우성 치는 거죠. 그러나 광해군으로서는 그렇게 또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군대를 파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후금의 누르하치가 이끄는 거기고 후금군이 굉장히 천하의 강군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 광해군이 뭐라 그러냐면 누르하치는 천하의 강적이지만 조선의 군병은 약하다. 굳이 파병을 해야 된다면 국경과 아주 가까운 의주둥지에서 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명청 교체가 될 거고 청나라가 이제 네. 사실은 그 중화를 차지하게 될 네. 건데 그러면은 지금 양쪽 다 척지거나 이렇게 하기는 그렇죠.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이 파병을 차일피일 늦추면서 조선의 국난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는 등 뭐 조선의 군사력이 미약해서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갖가지 댄 핑계를 거군요. 대고 그래서 네. 명나라는 뭐 자꾸 빨리 오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조선 신료들도 아이고 명나라 은혜를 저버릴 거냐라고 아우성치고 이러니까 이제 지원군을 보내면서 파병군 사령관인 강훈임을 불러가지고 네. 밀명을 내리죠. 형세를 봐서 행동을 결정하라라는 건데 그걸 한자로 관형향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형향배라고 우리가 외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관형향배 외교가 인조반정의 명분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네. 이제 인조반정 성공 후에 거론된 광해군의 세 번째 죄상이죠. 이 파병군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 압록강을 걷는 게 7개월 만에 건너요. 그럼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막상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조방장인 김응하 장군이 이끄는 부대는 또 이 효군군하고 또 싸우는데 명나라군은 사실은 이 한 3일백 정도 이렇게 이 샤르우 전투라고 하는 심화 전투에서 완전히 괴멸을 당합니다. 10만 명 중에 한 5만 명 이상, 6만 명 가까이가 괴멸을 당하거든요. 예. 이때 이제 김응하 장군이 전사를 해요. 그럼 전사를 아주 뭐 굉장히 잘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데 파병군 사령관인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명대로 형세를 보아 행동했다가 결국 이제 후금군한테 투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줄타기 외교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해군의 예상대로 명나라는 후금의 상대가 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명나라 요청에 나라의 명을 걸고 명나라를 도왔다면 조선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렇죠. 뭐 신흥 강국인 후금의 침략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이게 또 반대로 뭐냐면 김응하 장군이 또 분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덕분에 조선은 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군자의 나라로 됐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김응하 장군이 너무 분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김응하 장군한테 요동백이라는 자기까지 베풀면서 그래요? 선양을 하니까 광해군으로서는 또 아주 김응하 장군을 또 이 영웅 취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명나라의 관계도 또 이렇게 잘 다독거리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 요즘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네. 신류 외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광해군은 누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털끝만큼도 믿을 형세가 없는데 고담준론만 해가지고는 적을 제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의로만 오랑캐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조정에서는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이 광해군의 외교를 배은망덕 외교다라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 매국노로 이제 깔아뭉갰습니다. 후금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잘 알고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광해군 내몰고 인조반정 일으켰는데 네. 후금하고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사이가. 예. 그 대가가 이제 큰 거죠. 그래서 또 이게 인조반정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또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 일변도 외교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묘호란 일어나고 병자호란 이어지고 급기야는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참 굴욕 사건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쓰디쓴 맛을 본 인조가 이 나중에 이제 십몇 년 뒤에 뭐 스스로 또 그 바로 이제 반정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오랑캐 후금 청이라는 그런 나라에 군신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이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인조가 뭐라 그러냐면 18년 정도 지난 다음에 통렬한 자아 비판을 합니다. 나 때문에 조용했던 강토가 갑자기 병자 정면에 큰 변란을 당했다. 아, 이번 일을 당한 백성들이 아무리 나를 꾸짖고 원망한다 해도 이것은 나의 죄니까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그 자아 비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삼전도의 굴욕 사건을 두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솔직히 말하면 끝까지 싸울 수 있었는데 명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허겁지겁 항복한 이유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죠. 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어쨌든
광해군처럼 신뢰기를 좀 폈더라면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살리고 싶었으면 광해군처럼 신뢰기를 펴든지 예. 뭐 그것도 그러게요. 아니고 이런저런하다가 어영부영하다 끝까지 결국은 백성을 살리든가. 예, 뭐 그렇게 하든가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1637년 1월 30일에 그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조가 한강을 걷는단 말이에요. 올라오는데 이 남한 선생에서 나와가지고 예. 그 건널 때 백성들이 울부짖죠. 나라님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게 임진왜란 때 의주로 도망가는 그런 그 이 선조 임금을 향해서 백성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를 버리고 어딜 가냐라고 이제 그 소나기가 내리는 그 빛 속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한심한 장면이 45년 만에 또 재현이 된 거죠. 참, 이 정도면은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소리만 치다가 전쟁을 이게 사실 인조반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인조반정이 성공한 뒤 불과 1년 뒤에 이괄의 난이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1624년인데요. 이괄의 선봉대가 서울로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하냐면 도성 사람들은 동요하지 마라. 쇠임금이 즉위했다 이렇게 이제 외쳤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에 이괄군이 수천 명이 입성을 하니까 각 군청, 이 관청의 하급 관리, 그다음에 하인들이 의관을 갖추고 영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괄군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길을 닦고 황토를 깔아주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반란군한테 백성들이 이렇게 주단처럼 그럼요. 비단길 같은 거 깔아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인조의 피랑길에서도 이거 어떻게 보면 민심의 향배가 보이는데 인조 일행이 한강의 나루턱에 이제 닿았는데 기다리던 배는 한 척도 없고 뭐 이렇게 썼어요. 이 실록이. 어가가 한강 나루터에 닿았을 때도 한 척의 배도 기다리지 않았다. 몇 척의 배가 건너편 언덕에 숨겨져 있었는데 불러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가를 강가에 멈춰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때 무사가 칼을 뽑아들고 헤엄쳐 건너가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을 한 죽이고 그 배를 끌고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임금이 왔다 배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백성 버리고 주량랑 치는 군주한테 사실 누가 배를 그렇기는 아무리 그랬. 백성들은 배를 숨겨놓음으로 해갖고 임금에게 민심의 등을 돌렸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런 민심을 헤아리는 대신에 죄 없는 백성을 개 돼지처럼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배를 끌어왔다는 거잖아요. 실록을 보면 더 가관인 게 뭐냐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배가 당도하자 어가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앞다퉈 건너려고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래서 임금을 모시던 측근이 칼을 뽑아들고 꾸짖어서 그때서야 이제 무리가 물러섰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주상이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임금의 그 신화가 아닌가. 임금이고 뭐고 이제 저만 살겠다고. 다 필요 없다. 내가 먼저 살겠다고 갔다는 선조 때하고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기따툼 벌이고 그런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만약 광해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1621년에 그 광해군 이제 인조반정 전이죠. 조정 신료들이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아우성 치니까 광해군이 이제 답답하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즘 조선인들은 큰 소리만 치고 있다. 반드시 그 큰 소리 때문에 나라일을 망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 1619년에 2년 전인데 후금이 이제 니네들 명나라 관계를 끊고 우리 후금하고 맹약을 맺자라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신료들이 명나라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3개월 동안이나 이 편지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대신들이 막 미적거리니까 우의정한테 조정이라는 사람인데 우의정한테 당신이 한번 처리해보면 어때라고 명했더니 이 조정이라는 사람이 답변이 걸작이에요. 왜 이 일을 내가 감당합니까? 다른 대신들하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참 씁쓸한 장면인데요. 기가 차고요. 이게 사실 당시에 그 조정 신료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뭐라 하냐면 아니 당신도 맞지 않겠다는데 어느 사람이 맞겠냐. 나 혼자 고민하다가 진짜 병이 된다. 생각해보니까 나라님이 정말 한심하구나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고 통탄을 하죠. 광해군 가슴이 아주 썩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조반정 후에 이제 제주도로 유배지가 바뀌었잖아요. 광해군이. 그 광해군이 남겼다는 시가 나오는데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국의 존망은 소식조차 끊어지고 연기 깔린 강 물결 외딴배에 누웠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인조실록을 쓴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시를 들은 사람들은 비감에 젖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실록을 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황만간의 임금절에 쫓겨난 지 14년이 지났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또
이 시를 남겼죠. 광해군 입장에서 보면 계속 전란에 휩싸인 나라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괄해난, 정묘란, 병자호란 뭐 네. 그러니까 이제 고국의 존망은 소식조차 끊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시절의 문장에는 장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씁니다. 예. 정묘란 당시에도 강화도 분위기는 흉흉했는데 조정신료들은 대개 화친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척가파들도 큰 소리는 쳤지만 속으로는 이게 화친이 좀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여론이 무서워갖고 강경파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자기 입으로는 화친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조반정 후에 후금과 화친 논의를 하면 네. 오랑캐 세력이다 이렇게 낙인 찍히는 분위기였다. 요즘도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떤 뭐 이렇게 주장이 맞섰을 때 보면 강경파들의 의견이 이렇게 많이 좀 더 많이 뭐 보이긴 그렇게 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외교라는 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국가의 어떤 일변도 외교보다는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 고려 때부터 정말 줄타기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외교에 전문가가 나서 갖고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힘의 균형을 추를 맞추면서 외교를 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꼭 전란이 발생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